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성기라든가 성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데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지. 네. 이거는 그거를 뜯어내거나 제거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이곳엔 달걀부리 마을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황금달기,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나 명당으로 불렸던 동네.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이곳에 끔찍한 변고가 발생했습니다. 한파에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그날 저녁 8시 반경. 조용했던 주택단지 골목에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가지고 나와봤어요. 근데 중국집 앞에 119도 서 있더라고요. 119가 오래 안 가고 서 있어서 뭔 일 났나 했는데 사람들이 중국집에서 살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이라 골목에 오가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맛집으로 소문이 나 늘 손님으로 북적거렸던 중식당. 이곳에서 살인사건이라니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신고는 저녁 8시 20분경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칼에 난도질 당했다는 아들의 신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중식당 룸 안에 있었는데 문을 열자 피비린내와 함께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몸도 온통 피범벅이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시신은 왼쪽 눈과 얼굴, 목, 몸통 등을 수십 차례 칼에 찔렸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피해자의 머리가 절단돼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목 부위가 절단됐는데 절단면으로 보아 손도끼와 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에서 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9cm의 칼과 날 길이 10cm의 중형 손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손도끼로 피해자의 한쪽 발목을 절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친 훼손. 그런데 범인의 잔인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회음부를 수차례 찌른 뒤 역시 이 가학적인 공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목 정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아물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피해 여성은 60대의 이 씨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이 씨의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아들은 사건 당시 주방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사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라서 아직 범인에 대해 확인된 게 없습니다. 현재 식당 안에 있는 CCTV하고 건물 근처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날이었기에 이날의 변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금요일 저녁 중식당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이런 범행이 가능한 것일까? 이제 경찰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범인의 지독한 심형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5년 2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중식당은 TV에도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 식당이었고 동네 맛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식당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고요. 아드님께서는 당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근래의 사건입니다. 1년 전 사건이고 근래의 사건을 포함해서 그걸 떠나서도 이렇게까지 심한 훼손의 사건은 뭐 흔치 않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 시신의 상흔과 당시의 훼손으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공간이 피해자의 일하는 공간, 거주 공간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상당히 대담하죠. 왜냐하면 유인해낸 것도 아니고 납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범행을 시간을 망각할 정도로 분노가 높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나 익숙한 공간이거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또 하나는 범행의 방식 자체가 상당히 성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 회음부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살해 이후에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렇게 찌르고 도려내는 부분은 네. 성적 섹슈얼 어설트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성기라든가 성적으로 인지가 될 수 있는 데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거지. 네. 이거는 그거를 뜯어내거나 제거하는 거예요. 네. 성적인 이미지를 박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제주도 관덕정에서 벌어진 두 여성을 공격한 사건. 그중에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그 일부가 도려내져 있었죠. 그렇죠. 옆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역시 뭐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건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대상자의 성적인 성성을 박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 동성이거나 네. 아니면 동성과 연결돼서 무엇인가 보복 심리거나 네. 그래서 이건 섹슈얼 어설트 성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 제가 많은 사건에서 이렇게 했죠. 눈과 목을 이거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심각한 네. 감정적 관련성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눈과 목을 공격한 건 어쨌든 분노의 표현이라고 그렇죠. 치면은 네, 가까운. 그 성기 훼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찔러서 훼손시킨 거는 일명 일반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거 못 쓰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 범인은 여성이어야 되죠. 아니면 네. 남자의 모습을 했지만 네. 여성적인 성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적 있거나. 정체성을.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만약에 여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오버킬이 날 정도고 이렇게 되나? 힘이 있나? 왜 여성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죠? 여기가 벌어진 공간이 네. 중식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했던 요리사나 네.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 일단 한 번에 확 들 것 같고. 근데 이제 머리를 절단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분석할 만한 요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절단해놓고 자기가 떠난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뭐 6일을 위해서 절단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 그렇죠. 머리를. 이건 굉장히 디스플레이죠. 확실히. 네. 이건 누가 봐도 디스플레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범죄의 수단인 거고 네. 이걸 본 사람이 범죄 대상인 겁니다. 가족들이 운영한다라는 식당 안에서 확장된 대상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봐야 되는 누군가가 그렇죠. 감정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욕망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훼손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 중이었던 식당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누구였을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섬뜩한 느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6시경 식당의 룸으로 들어갔던 어머니 이 씨가 2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함을 느낀 아들은 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칼에 난도질 당해 있고 옆에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자 외에도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5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50대 여성은 석시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는 석시를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범인이 룸 안에서 2명의 여성을 모두 제압하고 공격했던 것일까? 당시 단독으로 사건을 보도했던 한 언론사는 음식점 내부에서 숨진 여성 1명과 중상을 입은 다른 여성 1명이 발견됐는데 중상을 입은 여성은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중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 의료진들이 본 석 씨의 상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과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지만 손에 난 상처 외에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채 쉽사리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여성 석 씨. 현장에서 약봉지가 발견되어 약물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신고자인 아들은 오후 6시경 석 씨가 중식당으로 찾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룸으로 들어갔는데 장시간 대화를 하는 게 이상해서 문을 열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가게 안 CCTV를 분석해봤지만 두 여성이 룸으로 들어가고 약 2시간 동안 룸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룸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CCTV상으로 제3의 용의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처럼 보였던 석 씨였지만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석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가 깨어나지 않아 진술을 받을 수는 없었던 상황. 대체 석 씨는 어떤 이유로 이 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것일까?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에 피해자 이 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런데 남편 공 씨는 전화는 아내 휴대폰으로 왔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중식당의 전 직원인 석 씨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자기도 모르게 이거 완전 또라이네 라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 공 씨의 말로는 범인 석 씨가 사건 발생 4년 전인 2021년 6월경 중식당을 그만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식당을 그만둔 지 몇 년이 된 직원이 왜 식당 사장을 살해하고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일까? 경찰은 범인 석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이 씨가 보낸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를 벌리고 다니면서 말이 많아.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개. 너랑 딸이랑 둘이 창녀촌에서 나 벌려라. 석 씨에게 도착한 사망한 이 씨의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폭언 문자까지 보냈던 것일까? 사건 발생 이틀 후 범인 석 씨는 깨어났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이 사건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에 여자 2명이 방에서 발견이 됐고 한 명은 명백하게 훼손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한 명은 피범벅에 대해서 의식을 잃고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이 처음에 뭐 CCTV도 돌려보고 범인 잡겠다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구도 드나든 사람이 CCTV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2시간 동안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이상해서 문을 열었다고 하고.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명백히 경찰의 실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뭐 변사체든 네. 아니면은 그 변사체와 연결된 어떤 인물이든 그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둘이 쓰러져 있는데 한 사람은 근데 실제로 뭐 목이 떨어져 갖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뭐 명확한데 나머지는 피가 피를 뒤집어 썼다고 예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첫 장면의 스케치를 네. 했을 때 당연히 구급 조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직원이 살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치료가 필요한지. 근데 그 빠른 시간에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피를 많이 묻혀 있다고 해서 이게 빨리 살려야 되겠다고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119 구급대에 맡겨갖고 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거기서 도주를 해버렸어. 이런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을 빠르게 흔히 말하는 뭐 혈흔 패턴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굉장히 잔혹한 거는 사실은 감정선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하게도 관련된 모든 인물과 정황을 의심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거기는 중식당의 내실인데 네네. 그러니까 귀중품이 없잖아요. 네네. 강도일 가능성은 드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봤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석 씨는 실제로 의식을 한동안 병원에서 못 차렸고 현장에서 약봉지도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약봉지가 있었으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 먹었거나 둘 다 먹었거나 아니면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의식이 없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 사람이 먹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섭취를 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그 사람이 이 돌아가신 분을 살해한 후에 본인이 뭐 자살이든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그랬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이 석 씨는 이 가게 직원이었다. 근데 그만둔 지 4년이나 됐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해 보이는 게 전화를 거는 게 있거든요. 이 피해자의 남편한테. 휴대폰으로. 네. 그때 이제 이 뭐 얘기를 막 하고 이런 것을 듣고 이 남편 공 씨가 이거 완전 또라이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엄청난 욕설을 뭐 보낸 부분도 있고요. 이 막 뭐 감정적으로 뭔가 지금
그렇죠. 예, 사전에 상당히 치정에 관련된 거죠. 물론 남편 공 씨의 주장은 이건 모릅니다. 이거는 뭐 입증될 바가 없고 만약에 녹음이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네. 그걸 확정을 해야죠. 그러면 남편 공 씨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네. 석 씨한테 이렇게 욕을 했고 돌아가신 이 씨가 석 씨한테 이런 입에 담기도 네. 힘든 얘기를 했다면은 그럼 세 명이 치정이네. 자기 남편과 뭔가 바람을 피웠거나 아니면 상간녀거나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4년이나 지나서 가능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다음에 뭔가 계속 뭐가 있었고 그러면 그건 1년, 2년, 3년, 4년 그 이상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트리거가 터지면은 가할 수 그럴 수 있는. 있죠. 네. 그리고 특히 딸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네. 그게 계속 감정의 골이 높아졌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부분은 역시 저희가 앞에서 뭐 회원부를 수차례 공격한다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여기 뭐 여성 성기에 대한 욕도 나오고 그러면은 네. 이걸 봤을 때 그 부위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들었던 성기에 대한 모욕을 너 한번 그렇죠. 당해봐라. 복수심으로. 네. 네. 석 씨는 경찰서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털어놨는데요. 피해자와 석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석 씨는 경찰에 입건됐고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석 씨는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씨가 죽었으니 내가 죽는 순간까지 너무 뿌듯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석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1년 전에 칼과 손도끼를 구입해 가지고 있었다는 석 씨. 사건 당일 살해 의도를 가지고 중식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 씨의 신체 부위를 절단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범행 결과가 너무 뿌듯하다고 말한 석 씨. 나는 식당에서도 잘리고 가정에 파탄 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일을 계속 겪어야죠? 손바닥이 마주쳤는데 왜 그놈은 그년하고 계속 같이 살고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되냐고요. 석 씨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이 중식당 사장 부부인 공 씨와 이 씨 탓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5년 전인 2021년 3월, 부부가 운영하는 중식당에 취직한 석 씨. 그런데 근무한 지 3개월 만인 6월경 피해자의 남편 공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공 씨는 이미 수십 년째 이 씨와 사실혼 관계로 둘 사이에 자녀도 있었습니다. 상간녀인 석 씨도 당시 세 번째 결혼한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 씨와 석 씨 두 사람이 불륜을 시작하고 얼마 뒤에 아내 이 씨한테 둘 사이가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석 씨는 중식당을 그만둬야 했는데 식당을 그만두고도 공 씨하고 불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석 씨 남편 귀에 들어가고 결국 이 때문에 석 씨는 2023년 2월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상간남 공 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중식당이 맛집으로 소문나 돈도 잘 벌었고 아내 이 씨와 사실혼 관계도 유지됐고 석 씨 자신과 불륜도 이어갔던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다는 석 씨. 그녀는 상간남 공 씨를 칼로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경에 석 씨와 공 씨가 크게 다퉜는데 당시 석 씨는 공 씨에게 아내와 헤어지지 않으니까 죽이겠다면서 공 씨의 목에 과도를 대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석 씨는 공 씨를 죽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본처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석 씨는 경찰에서 남녀관계의 일, 즉 치정 때문에 이 씨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살인과 사체 손괴로 구속 기소된 석 씨. 그런데 검찰 조사에 들어가자 석 씨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낀다며 선처로 호소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범행을 엄청 후회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병원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얘기한 겁니다. 재판에서 석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하기 전 소주 한 병을 마셔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 2019년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수면제 및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인지하거나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와 자신이 느꼈던 심정, 살해를 결의한 계기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코트 오른쪽 주머니에 꽂고 있던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칼을 빼앗기자 다시 칼을 빼앗아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2번 정도 찌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등
범행 과정도 상당히 주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현장 잠식 결과 및 피해자의 상태와도 부합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심신미약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석 씨는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공 씨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생각에 모멸감과 비참함을 느끼던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딸을 욕하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격분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동기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기간들이 있고 칼과 손도끼를 산 건 1년 전,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 씨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즉시 뭔가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이 본처라고 할 수 있는 아내를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치정, 특히 남녀 사이에 남녀도 이제 이게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공 씨와 이 씨도 소위 사실혼 관계예요.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부부죠. 부부죠. 뭐. 네. 근데 석 씨가 보기엔 좀 애매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니네도 사실혼 관계잖아.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셋 사이의 문제입니다. 네. 말하자면. 근데 그 석 씨란 사람도 몇 번의 결혼, 이혼 뭐 해서 세 번째. 근데 이제 그게 이 일로 파탄이 돼서 이혼을 당한 거죠. 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럼 그 분노를 누구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 결국은 자기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버린 네. 공 씨에 대한 분노가 1차적으로. 근데 그럼 공 씨를 죽이지. 왜 그럼 이 씨한테? 근데 그것의 전달 매개는 대부분 이 씨를부터였을 가능성이 아까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문자 메시지. 그것도 가장 자기한테 아픈 손가락인 딸을 네. 모욕하는. 그러면 수단은 이 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씨를 이렇게 처참하게 해놓은 것을 공 씨가 보게 만드는 것이 이 범인 석 씨의 전체 범죄 플랜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 석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이 씨의 왼쪽 눈을 찌르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이 눈부터 찌르고 목을 공격한 이후에 그렇죠. 눈부터 네. 찌르는 이유는 명확하죠. 그의 질시의 어린 눈이 반복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의 상간녀라고 하는 눈빛. 네, 그러니까 날 어떻게 쳐다봤느냐. 그렇죠. 네. 그게 이 사건의 트리거입니다. 석 씨는 이 씨를 먼저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랑 소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 뭐 정신을 잃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이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건 모르죠. 왜냐하면 범행을 하고 먹었는지 네, 먹고 범행을 했는지 이걸 소위 술타기를 했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살해 이후에 뭔가 극단 선택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알약을 막 웅크삭히고 소주 먹고 이런 효과로 먹기에는 뭐 애매하다. 애매한 양이죠. 네, 만약에 수면제를 죽으려고 먹었다고 하면은 네. 많이 먹는데 네, 그렇게 많이 먹어도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음, 의도를 정확히 농도와 복용 시간과 이걸 다 정확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죽을 생각이었으면 왜 수면제를 합니까? 다른 뭐 약품도 많이 있을 텐데. 석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 씨에게 전화를 해서 야, 네가 내가 안 떨어져서 못 헤어지는 거라고 했다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 소리를 들은 공 씨가 이거 완전 또라이네 라고 답을 해서 더 화가 났다. 그래서 그때 죽은 피해자의 회음부를 수에 찌르고 사체 절단하고 훼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전화를 하고 반응도 되게 냉담, 비하 그렇죠, 예. 이걸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정확히 공 씨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말 그대로 공 씨도 도덕적으로는 이건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요. 네, 이게 바람을 피운 건지 아니 말 그대로 이게 전혀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석실한 사람을 진짜 성적 놀이개로 표현이 그렇지만은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이건 형량에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훼손한 것은 용서받기 어렵지만은 이거는 조금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그 모욕을 하고 만약에
성적으로 공격을 하고 아무런 책임을 안 졌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가 이제 수많은 그 불륜이 있고 대한민국에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머리를 잘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쵸. 이 회원부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사람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인 재범성 위험 평가, PCLR 평가 등이 이루어졌는데 성인 재범성 위험 평가는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 반사회적 성향 지표는 71점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PCLR 같은 경우에는 1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PCLR 13은 보통 정상인이에요. 네, 그리고 재범 위험성도 14점은 사실은 뭐 중간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네, 반사회 성향 지표도 실질은 높다고 하지만 이 사람의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를 봤을 때 네, 그리고 환각 망상을 봤을 때 별 의미 없는 수치예요. 네. 그럼 이게 일반 시민이 아무리 화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선을 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셋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이게 불륜이든 아니면 뭐든 충돌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무런 거 말싸움만 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로 와서 서로 뭐 멱살잡이까지 하고 막 뭐 쫓아가고 뭐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심리적 이상자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로 분노 표출이 높나? 그게 그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선택으로 내연 관계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자신의 실직 및 이혼 등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원한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하였다. 또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잘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회원부를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손상시켰으며 도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자르려 하는 등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끔찍한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이후 그 광경을 직접 목도한 유족들 및 식당 직원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참혹함은 차마 짐작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의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 잔혹성, 비난 가능성, 일반 예방 및 사회의 방위의 필요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 및 정신과 약의 복용이 이 사건 범행 자체와는 별개로 그 행위의 잔혹성에 영향을 일부 미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일부 고려하기로 한다. 징역 35년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 재판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주와 정신과 약 복용이 이렇게 잔혹하게 한 거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올리는 네. 행동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판결문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었으니까 이 정도 했겠지. 그렇죠. 네. 너무 이거는 비과학적이에요. 제가 계속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프로파일링도 마찬가지고 범죄 분석에도 그렇고 이런 심리 이상자라든가 정신병에 대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이것처럼 판사가 맘대로 그냥 정신병약 먹었으니까 좀 이상하게 됐겠지라고 하면 아니 그럼 그 정신병약을 먹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은 아닙니다. 아니면 예거나 아니면 그건 저기 판단이 틀리신 겁니다. 잘못되신 겁니다라고 해든가. 그 이런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 우리는 연구가 부족하다 계속 말씀드린 건데 네. 어쨌든 뭐 그래도 누가 봐도 이건 잔혹하게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이례적인 훼손이 있는 근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이 사람에 대한 연구와 좀 그러니까 네, 이건 사후 연구가 꼭 필요해요. 네. 이런 부분은 나중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법의 안정성, 판결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건.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게 좀 대한민국에 요새 좀 혐오가 어느 정도 심했냐가 또 발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초반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사건이 일어났대. 사람 머리가 잘려서 올려져 있었대. 그러니까 또 여초 사이트에서 남자들 이래서 여자들 이렇게 맨날 죽이고 머리까지 잘랐어? 라고 했다가 또 범인이 이제 여성으로 또 밝혀지니까 또 남초 사이트에서 또 공격을 하는 부분. 뭐 이상한 여자들 많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중식당이야? 중국 사람이 범인이겠지. 그렇죠. 화교겠지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하나 나올 때마다 그냥 그렇죠. 그룹화 시켜서 그냥 이렇게 훅 몰고 가죠. 집단을 공격하는 부분이 계속 나왔던 게 논란이 또 이게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1년 갓 1년 네, 된 1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중식당이라고 해서 모두 화교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화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네, 또 범인이 뭐 네. 중국인이겠지 뭐 이거 항상 또 붙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리고 중국인이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중국인이기 때문에 살해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네.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금 계속 길게 얘기한 것도 이 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 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개인의 어떤 그런 특성을 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해와 분석에는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은 그 노력을 하기 싫어서 분노와 혐오라는 것으로 쉽게 그렇죠, 돌려서 예. 치환해서 생각을 하고 국가도 그 비용이 싫어서 굳이 연구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강한 형량 정도로 마무리하려는 여론 무마. 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염려가 또 다시 한번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더 예. 남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피해자분과 네, 그 가족 네, 분들의 명복과 위로를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